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오늘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연휴 중에 두 분 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앵커님도 고생하십니다. 저는 하셔야 되는 일. 네네네. 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한 연휴 동안에 밀린 잠을 좀 잤는데 뭐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40대 우리 가장분들도 네. 좀 연휴에 좀 피로 좀 풀고 컨디션 회복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아니, 출근해서 피로를 회복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집에서는 피로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 교수님은 어디 고향 다녀오셨어요?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어른들 잠깐 빼고 뭐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아주 간소화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명절 같지 않다. 연휴는 길어졌지만 이 물가 걱정, 그다음에 돈이 뭐 이렇게 휙휙 도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벌써 사실은 명절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올해는 아까 뭐 얘기 들어오는 바 그 장윤정 기자 취재해 오신 말씀을 들어보면 뭐 코로나 초입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뭐 이런 게 이제 수치로도 잡히거나 또 체감하는 바가 좀 있으세요? 박평론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사도 가고 조사도 해온 걸 한 십몇 년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뭐 어려운 수치보다는 사실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흔한 말로 명절은 대목이거든요. 네. 그 말이 대목이지만 이 대목을 준비하는 경제 루틴이 있습니다. 네. 사전에 뭐 평소 물량이 얼마를 주문해 놓고 뭐 이번에는 야 평소보다 150% 해. 뭐 이런 그렇죠. 거. 인력도 네. 미리 고용해 놓고 네네. 재료도 미리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그 명절 대목을 노리는 이 특수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진짜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전통시장 몇 군데 다녀보니까 특수는 고사하고요. 평소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이고 자영업 관련해서도 제가 몇 군데 쭉 현장 다니는 데가 지표를 잡는 데가 있는데 네. 가봤더니 권리금 포기하고 내놓은 매물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목은 고사하고 평소보다도 굉장히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지금 명절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매년 10년째 여기를 다녔다, 시장 다녔다라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이 저분이 고양시에서 기초위원을 3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시장에 가서 인사하면서 어떠냐고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창민 교수님, 네네. 상저하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10월 2일입니다. 하반기가 절반 지나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수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지표는 고는커녕 중으로도 못 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앞으로 남은 그럼 3개월 동안 지난 9개월을 역전시킬 정도의 드라마틱한 경제 지표의 향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박평론가가 지금 뭐 조사해 본 거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네. 이제 추석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평소에는 안 하던 물건도 사고 부모님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기름값도 들고 그렇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에 굉장히 안 좋은 걸 느꼈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이제 실제 지표도 안 좋은데 경제 여러 가지 주체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꺾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물가 하시는데 네. 소비 부분이 계속 좀 걱정이 돼요. 소비. 네, 계속 줄곧 얘기를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저번에 한국은행 총재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 과거 20년 동안에 사실 물가 상승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저희가 통계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한 1에서 많이 올라가면 한 3점대 후반 퍼센트지로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물가 상승이 실제로 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임금은 안 오르고 네. 그럼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20년 만에 겪는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 플러스 나 이제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굉장히 소비에 직격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상저하고 얘기하시는
기저가 지금 계속해서 추경호 부총리는 계속 수출이잖아요. 수출이 낮을 거다. 자, 네. 물가 얘기까지 했고요. 네. 수출 상저하고 이 추경호 부총리 이야기 평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박시동 평론가 이창민 한양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실제 물가가 상승하는데 실질임금, 명목임금도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임금,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자, 그런데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추경호 총리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사업장 9월 27일 날 방문해서도 10월에 그러니까 증가가 전망되고 늦어도 11월에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4달째 벌써 무역 흑자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1180님도 이거 딱 물어보셨네. 그럼 네. 상저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소위 무역 흑자가 어떤 성격의 무역 흑자인지를 먼저 짚어봐야 돼요. 그죠? 네, 박 평론가님. 매달 사실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 9월달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됐었죠. 네.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흑자는 맞습니다. 37억 불 흑자니까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흑자는 흑자인데 네. 내용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흑자나 적자냐는 결국 수입 빼기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네네. 수출 수입을 다 봐야 되는데 수출이 546억 6천만 불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4.4포인트. 아, 수출도 감소. 4.4%. 그런데 수출 감소가 현재 12개월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은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9억 6천만 달러를 감소했거든요. 수입 감소폭은 아까 그 수출 감소폭의 4배인 16.5%입니다. 4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수출이 잘 돼서 흑자를 본 게 아니고요. 수출은 여전히 감소 중입니다. 네. 여전히 감소 중인데 수입은 그것보다 4배 이상의 포인트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겨우 턱걸이 흑자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불황형 흑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좋은 의미에서 포지티브하게 동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내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으면서 거의 그로기 상태로 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만들어낸 흑자다. 그래서 사실은 업계에서는요. 이게 지금 반등을 하려면요. U자 반등이거나 V자 반등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L자로 장기 침체로 간다. 그걸 진짜로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활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총리는 이게 오히려 바닥이고 좋아질 것이다. 여전히 상저하고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업계는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낙관론은 진짜로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 지표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인 거죠. 이게 내년 추경호 부총리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게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경제에 지금 진단해 주신 요 동일한 진단은 하지만 정치적인 수사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경제는 심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경제 수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 경제 괜찮아 곧 회복될 거야라고 진짜 믿고 있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이 셋 중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 그럴까 하시겠는데 네. 저는 진짜 이렇게 믿고 있다는데 조금 더 생각이 가요. 진짜요? 네, 네. 그럼 그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언론에서도 그리고 경제지 보수지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정부에 하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면 추경호 부총리가 어디 찾아갔죠? SK 하이닉스 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민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요. 민간은 자기가 최선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무슨 격려하는 제스처를 할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민간 부분은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되면 이 빈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킬까에 대한 플랜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엉뚱한 정치적 제스처를 하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30%가 나오는데 30%대 대략.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상식적으로요. 네. 계속해서 이념 논쟁을 하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의 핵심 장관들의 인식은 지금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 이거의 의견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착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해외에 요즘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무슨 트럼프 이런 정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정권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핵심 주체들이 진짜 그런 착각을 해요. 잘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예를 들면 자기를 지지하는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믿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걱정이 돼요. 네. 자, 요 얘기 조금 이따가 우파 포퓰리즘 얘기, 우파 포퓰리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삼고 현상.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원래 고환율이면은 바깥에 옛날에는 1달러 팔면 1,100원 얻다가 1달러 팔면 지금은 1,300원이 넘게 받으니까 수출이 잘 되고 그게 또 이렇게 나라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고환율인데 수출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렇게 다운 투 다운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를 요새 흔히 삼고라고 묶어서 얘기합니다. 예.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일단은 뭐 어느 게 먼저다 할 수 없을 만큼 셋 다 사실 우리 하반기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나씩 끊어서 얘기해 보면은 일단은 고금리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 전 세계가 다 지금 고금리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네. 핵심은 미국이 그래 2023년 한 번 더 인상하겠지. 그러면 이게 마지막 인상일 거야. 그리고 나면은 이제 최소한 동결 가다가 어느 시점인가 인하를 예측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2주 전에 이제 아니던데. 그렇죠. 예. 그 이제 월가에서나 아무튼요. 예.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만 그 막연한 희망이 지난 2주 전에 이제 FOMC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점도표라든지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 상당 기간 고금리 그다음에 긴축으로 간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적인 팩트로 하나에 놓고 이제 경제를 전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굳어지는 상황이 하나가 됐군요. 고금리가요. 네. 이제 연말 한 번 더 인상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사실은 인하조차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잘해야 동결이다. 그렇죠. 아니 잘해야 동결이 거의 고정으로 쭉 동결로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17년 내 가장 높은 수치로 10년물이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 고금리 유지가 하나가 확정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고물가인데 지금 우리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도 물가는 거의 오일 쇼크 이후로 실제로 체감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파고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물가는 확정적이고요. 네.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코너 전에 뭐 우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슈가부터 시작해서 뭐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결정적인 게 이제 고환율인데요. 방금 네. 앵커님 말씀하신 건 환율이 그래 높다. 그럼 우리가 수출 단가가 낮아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것도 좋은 거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근데 그랬죠. 수출이 안 된다는 전제를 해놓고 환율을 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수입 물가만 높아져가지고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가는 그렇네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수출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의 환율은 이중고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알겠습니다.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악재로 삼고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자 우파 포퓰리즘 예를 들면 트럼프 그다음에 뭐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뭐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의 우파 포퓰리즘이 경제 성장률, 경제를 오히려 더 갉아먹고 있다. 옛날에는 야 베네수엘라 꼴라 니네 그러다가 좌파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파 포퓰리즘이 더 문제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길래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포퓰리즘 정의를 그냥 네. 뭐 대중의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편다. 근데 이런 거는 엄밀한 정의는 아니고요. 그런 네. 정의를 사다 보면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상대방 욕하고 끝나요. 네네네. 근데 이제
좀 더 엄밀한 정의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대중의 인기를 추종한다기보단 자기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대중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 네. 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특징은 확고한 정책적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 정부가 그렇게 간다는 게 가만히 네. 생각해 보시면 이 정부가 언제부턴가 카르텔 얘기를 시작을 해서요. 예, 카르텔. 근데 카르텔이면은 사실 카르텔 집단이 누구냐가 확고한 정책적 철학하에서 나오고 그거를 개선하는 노력을 4년 또는 5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 정권부터 시작해서요. 노조, 시민사회, 은행, 민영화된 공기업, 건설, 대치동 학원, 뭐 쭉쭉쭉쭉. 그러니까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적정하게 지지층의 중에 이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철학적 기반, 정책적 기반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그때그때 지지층에 소구하면서 분노를 호출할 수 있는, 분노를 끌어낼 수 있는 집단들을 그때그때 그냥 막 불러제낀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은 제가 향후에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예. 아까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지지층의 의견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진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리더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자기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체크 앤 밸런스라고 저희 견제와 균형이요. 네.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단은 의회 무시, 국회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무시하고요. 네. 언론 무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직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법원 판단, 판사에 대해서 막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이랬던 거 그랬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엔 우파 포퓰리즘이 지금 독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독재랑 맞닿는 지점이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네. 아, 그럼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 전부 다 뭐 믿을 수 없다 내지는 조작이다 이렇게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가 지지가 나오잖아요. 네. 30%는 애국 시민이고 네. 나머지 지지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언론의 왜곡 보도에 가짜 뉴스에 현혹당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일단은 언론부터 두들겨 잡겠죠. 지지율 30%대 고 30% 중후반 고기는 애국 시민이고 나머지는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실제 본인이 지지해야 될 정의를 못 찾고 있는 추종 세력 내지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경제 성장률 둔화랑 이어지는 겁니까? 이게 네. 이런 요 연결고리를 마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경제 성장률 둔화랑 왜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좀 복잡하고 막 경제학 이론을 얘기해야 돼서 예. 제가 최대한 그냥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이렇게 확고한 정책적 절약이 없고 그때 막 적과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적을 만들어내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정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아요. 아,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 저희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기업 투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기업 투자가 완전히 푹 가라앉아요. 그럼 이제 중장기 성장이 굉장히 흔들리고요. 그 세종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게 전해드린 얘기인데 지시가 내려오면 약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그냥 묵히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묵혀야 뒷수습이 쉽다. 그러니까 왜 빨리 안 해? 이거는 괜찮은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는 훨씬 더 수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지층만 내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포용적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포용적 정책의 광의의 공공재 예를 들면 공교육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뭐 돌봄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광의의 공공체에 대한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라는 네. 이제 실증 분석이 있고 예. 마지막은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나요? 예. 이게 진짜 농담이 진짜예요?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인 불편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는구나 피곤하니까. 이거 제가 정신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면 막 웃으시고 이게 진짜 그러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회사 나가서 짜증나고 피곤하시고 막 싸우고 이러면 일을 능력 떨어지고 그게 생산성이 직격탄이에요. 이거 거꾸로 대통령실에서요.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개방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1년에 뭐 몇 조가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분석을 내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포퓰리즘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 쉽게 설명드리면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년 경제 성장률의 0.2 마이너스 효과를 국가 재정 때문에 받고 있거든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예. 분기는 0.5 마이너스 효과를 받았습니다. 국가 재정 때문에. 결국 네네. 국가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경제에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주고 마중물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확장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포퓰리즘에 되는데. 경도되면 뭘 하냐? 이 와중에 다시 감세를 하는 거죠. 돈이 없다 하면서.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22년에 우리 정부가 누적법으로 80조에 해당하는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올해 2023년도에 현재 내년도 세법 개정안으로 보면은 3조 이상의 감세안이 여전히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포퓰리즘, 자기 지지층,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만을 가지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퓰리즘이 과거에는 소위 계급 계층을 뛰어넘어서 전체 대중에게 그냥 단 거를 줘서 그 매표를 하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문재인 정권을 지금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포퓰리즘은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대중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지지층한테만 혜택이 주는 정책들.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감세는 계속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자본들이나 재벌들이나 기업들도 매우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예, 실질적으로 보니까 실물 투자나 기업 투자 부분이나 예를 들면 네. 건설 경기 투자나 이런 지표로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면 끝났어요 벌써.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포퓰리즘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오늘 재미있는 얘기 나눴는데요. 나중에 또 시간 잡아갖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창민 한양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